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서로 부모님 품속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 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자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양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을 나이도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억수로 많이 깨지게 되니까 모든 걸 새롭게 준비하기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호기롭게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남편과 저는 특출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너희들 살 집은 구했니? 어디 받은 곳은 있고? 요즘은 집값이 하루가 뭐다 하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난리를 치는구나. 그 섣불리 투자를 하기엔 애매한 시기고 그렇다고 너희가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닐 테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자니 금리도 장난 아니고 말이야. 너희만 괜찮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가 더 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는 건 어떻겠니? 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거기서 살게 해주신다면야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랑 저랑 회사 거리도 꽤 있어서 신혼집을 어디로 구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부부 걱정 하나도 없겠어요.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다면야 내가 가진 집 전세 기간도 끝나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면 딱이겠구나. 요즘 좋은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 집주인들도 집 가진 유세를 엄청나게 떤다고들 하던데 너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야 그걸로 충분하지. 그러면 사입자한테 연장 안 하겠다고 말해놓으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세 놓은 집을 저희 살라고 빼주시기도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덕분에 편안하게 신혼살림 시작할 수 있겠어요.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게 절약하게 될 테니까 벌써부터 신이 나는걸요. 저희도 하루빨리 돈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부담은 갖지 말고 편안하게 있을 만큼 있어. 그 집이 대단한 집도 아니고 낡은 아파트라 손보면서 살아야 할 거야. 부담 가지면 서로 불편한 법인 게야. 알았지? 시어머니는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남편은 돈을 모아서 하루빨리 자립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생활을 저희와 함께 하려고 일부러 잘해주신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골머리 썩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딱히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찌됐든 초반에 저희 부부에게 부담을 줄여준 것이 시어머니 덕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께 정말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가서 간단하게 제사도 지내고 시댁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시댁의 가풍도 잘 모르는 시기였고 친척분들이 얼마나 찾아오실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름 긴장 상태였다고나 할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정말 간략하게 지낸다고 걱정할 거 하나 없고 일손도 필요 없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놓고 상다리 부러질 만큼 제사를 준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첫 명절이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너희 신혼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까운 거리 아니겠니? 우리 며느리 친정은 멀리 있으니까 그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인데 당연히 서로 배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어머님, 저희 친정이 거제도에 있어서 이번 명절에 가게 되면 제사를 지낼 시간에 맞춰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첫 명절이니까 당연히 시댁 먼저 챙기라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셨는걸요? 명절에 차도 많이 막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루를 꼬박 써야 할 텐데 정말 친정에 먼저 가라고요? 그래, 친정에 먼저 가라. 이번 명절에는 우리한테 인사드리러 안 와도 된다. 어차피 평소에 자주 보지 않니? 그리고 늘 제사도 나 혼자서 간소하게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며느리 손이 필요하지도 않고 말이야. 거제도에 너희가 1년에 몇 번이나 가겠니?
1년에 한두 번 가기도 어려울 텐데 이번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렴. 저는 너무나도 놀랐죠. 당연히 신혼집을 해줬기 때문에 시댁 먼저 챙겨라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을 먼저 챙기라 하셨어요. 게다가 결혼을 한 후에 저희 신혼집에 방문 한 번 안 하신 시부모님이었죠. 제가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됐다고 하시면서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배를 만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이 거제도에 있었죠. 명절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도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이렇게나 배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서로 부담 주지 말고 부담 갖지 않고 살기로 하지 않았니?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친정에 자주 얼굴도 못 비쳤을 거고 앞으로도 휴가 내지 않는 이상은 친정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니? 명절 같은 연휴에 조금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친정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사야 다른 날로 옮기면 그만인 것을. 그러니까 친정부터 챙겨라. 감사한 이야기를 늘어놓자 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였죠. 정말 남편놈이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어머니가 뒤를 떡하니 지켜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든든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었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저를 복덩어리, 예쁜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어요. 같이 부대끼다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들고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에게 그런 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댁은 신혼집에서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하는 위치였거든요.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더욱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죠. 어머님은 왜 저희 집에 안 놀러 오세요? 저도 어머님이 신혼집에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제가 찾아오니까 어머님이 혹시나 제가 오는 걸 싫어하실까 봐 걱정도 되고요. 저는 좀 더 자주 어머님이랑 만나 뵙고 밥도 먹고 싶은데 저희 집에 오셔야 제가 대접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얘는 남들은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거 싫다고 난리던데 너는 오라고 난리니? 네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건 안 좋다.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회사 일하느라 힘들 텐데도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니 어찌 더 퍼주고 싶지 않겠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놈은 찾아올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야. 고맙다. 고마워. 제가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그렇죠. 매번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시는데 저도 차려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주방에서 뭐라고 할라치면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시니까 저희 집에 오셔야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하죠. 다음 주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셔요. 제가 정말 맛있게 식사 차려놓을게요. 네? 아이고 됐다. 마음만으로도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 우리는 매번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서로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 아니겠니? 나는 내가 차린 밥이 세상에서 제일로 다 맛있더라. 그러니까 뭘 해야 한다 부담을 갖지 말고 너희들 즐거운 거 하면서 너희들 위주로 생활해. 저는 정말 축복받은 며느리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간섭이 없는 건 물론이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고생한다고 항상 절 위주로 챙겨주셨거든요. 아무튼 거제도에 있는 친정에 다녀와라. 명절이라고 꼭 시댁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말을 해주신 덕분에 친정에 먼저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남편놈은 그 와중에도 은근히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거제도까지 운전해서 가야 했는데 저는 당연히 명절에 시댁에 있을 줄 알고 따로 차편을 예약하지 않았었거든요. 전부 다 매진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운전을 해서 가야 했어요. 아이 참, 미리미리 버스 예약도 하고 그러지. 아무리 늦게 알았다고 해도 차편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운전해서 언제 거제도까지 가냐? 한참 차도 막힐 텐데. 아이고, 뭘 그렇게 쿵시렁거리고 앉아있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조금 고생스러워도 언제 처가에 가서 사위 대접 든든하게 받겠냐 이거야. 운전 똑바로 하고 좀 피곤하면 쉼터에서 쉬다가 가고 천천히 올라와도 되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안전 운전해라. 어머님, 제사는 언제쯤 하시려고요? 제사날 맞춰서 최대한 올라올게요. 저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척분들이랑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언제쯤 올라올까요? 아유, 됐다, 설아. 이번에는 제사 안 지내고 딴 거 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서 푹 쉬다가 오도록 해. 거기까지 갔는데 하루 만에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야.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회사 일 하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냐. 친정에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왕 간 거 명절 끝나는 날까지 푹 쉬다가 올라와. 부모님 품에서 쉬는 게 또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왕 간 김에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하고 내가 이 봉투 따로 준비했으니까 이걸로 식사 대접해. 무려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까지 쥐어주시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용돈이라도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처음이라고 그런 것도 챙기지 못한 저를 스스로 꾸짖으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거제도에 간 김에 좋은 해산물 좀 사서 시댁에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나 빈말 아니다. 이번 명절에 친척들이랑 충청도에 있는 온천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일찍 올라와 봐야 집에는 우리 없어. 그러니까 명절 끝나는 날까지 그까지 친정에서 놀다 와. 간 김에 우리 아들이랑 거제도 여행한다 생각하고 말이야. 아유, 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 명절은 어머님 말씀대로 친정에서 푹 쉬다가 올게요, 그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는요, 양손 무겁게 올게요. 저희는 그 말의 끝으로 차에 올라탔고 거제도에 내려가는 길에 시어머니 계좌로 돈을 좀 보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온천 여행 가신다는데 친척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저도 성의 표현을 했죠. 계좌로 돈을 보내놓고 한참 뒤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를 남겨놓고요. 장장 5시간이 걸리는 거제도로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계좌 확인하셨어요? 온천 여행 가는데 보태 쓰시라고 작게나마 용돈 좀 넣었어요. 즐겁게 놀다 오시고요. 저도 잘 갔다 올게요. 어머님, 여보세요? 김말숙님 보호자분 되시는 거죠?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지금 김말숙님하고 이병주님 두 분 다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해서 서둘러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몇 번을 캐묻고 확인을 하고 나서야 저희 시부모님께서 진짜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랑 남편은 혼비백산해서 친정에 전화를 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하고는 응급실을 향해 차를 돌렸어요. 고속도로에 이미 진입을 한 뒤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차 응급실에 가니까 우리 시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아니, 친척분들이랑 같이 온천 여행 간다고 떠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이게 지금 말이나 돼?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싶더니만 어떻게 이런 일이.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거제도로 출발하고 바로 친척분들과 약속을 한 충청도에 있는 온천 호텔로 향하셨는데 글쎄 고속도로 초입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시부모님의 차를 들이박으면서 가드레일과 충돌을 심하게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중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정말 입만 떡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이 사고로 인해서 시아버지는 찌그러진 차체에 심하게 끼이게 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신체적 결함을 입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사고 기억이 온전치 않을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으셨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손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시고 덜덜 떠는 수전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몸을 쓰는데 계속 몸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하시는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저랑 남편은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한들 마비된 하반신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님 또한 재활 치료를 하기야 하겠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증상들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몸에 떨림은 남아 있으실 거고요. 재활 치료를 하는 이유는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일인 겁니다. 장애 등급 판정도 미리 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서류 드릴 테니까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평생 달고 다녀야 하는 장애 판정을 받을 지경이라 하니 저랑 남편은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하반신 마비의 시아버지와 온몸을 덜덜 떨어서 밥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시어머니까지 두 분 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게 되었으니 저랑 남편의 걱정은 하늘까지 치솟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 둘 다 맞벌이라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 들여다본다 한들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당연히 무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장애 등급 판정이 나와서 요양보호사님 부르는데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두 분이서만 생활을 하시기엔 위험하기도 하고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 보호사분 요청해놨어요. 적응하신 뒤에 따로 생활하시면 몰라도 지금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외부 인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참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죽겠구나. 나도 생각이 있고 행동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보살핌을 받아야 하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게다가 내가 산책을 하고 싶다 말을 해도 귀찮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안 불렀으면 좋겠다. 남의 손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 에휴, 어머님도 온몸을 떨고 계신데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이신다고 해도 아버님을 돌보기에는 무리가 있으시잖아요. 꾸준히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시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버님께서 불편함을 감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아버님을 같이 돌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마.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기만 하고 뭐 하나 해주는 게 없어. 나도 내 손으로 밥 떠먹는 연습도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자기 손을 거쳐서 하라고 하니 내가 국물 좀 흘렸다고 나를 아주 크게 보는데 불편해서 싫구나.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값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불러서 쓰면 우리 한 달 월급은 그냥 나오잖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월급도 적고 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을 좀 보살펴주면 어떨까? 그래도 가족의 손이 훨씬 편하고 좋은 법이니까. 남편의 말에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던 시부모님이었고 제가 효도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성품이 워낙 바르고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돌봐드린다고 한들 일이 생길 것 같진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집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뭐라고? 일을 그만두고 누가 누구 병수발을 들어? 미쳤어? 미쳤어? 절대 안 되지. 결혼한 지 고작 5개월 만에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야. 자기 배로 낳은 애 병수발 드는 것도 못하겠다 난리치는 마당에 시부모님이 병수발을 들어. 내가 그러라고 너 시집 보낸 줄 알아? 아이 당장 이혼해라. 어디 감히 귀한 딸을 그런 일을 시키겠다고 그래. 이혼하고 거제도로 내려와.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시처 집안 아니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히스테리를 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5개월 동안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만 생각을 하면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는데 시댁이 점점 개판이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재활치료도 두 분이서는 움직이기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치료를 못 가는 날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주말에 찾아뵌다고 해도 점점 난리가 나는 집구석을 보면서 이거 정말로 누군가가 옆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죠. 제가 주말에 찾아가서 집 청소를 할 때마다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미안해하셨고 늘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전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좀 이르지만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면서 일 그만두고 어머님, 아버님 옆에서 보필을 할게요. 장애에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그때까지 제가 돌볼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거의 졸도하기 일보 직전이셨어요. 당장이라도 거제도로 내려와라. 이혼은 흠이 아니다 하셨지만 5개월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만 봐서는 절대로 저를 괴롭히실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몰래 일을 그만두고서는 시부모님을 보살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약속을 했죠. 길어봐야 1,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옆에서 돌봐드리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아예 합가를 해서 같이 사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라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24시간 내내 옆에 있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 건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금방 지치는 법이야. 우리 며느리도 혼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밤중에 급한 일이 생겨봐야 뭐 얼마나 있겠니? 같이 살면은 오히려 서로 부담스럽고 더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구나.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댁으로 찾아올게요. 저녁까지 드시는 거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올게요. 그건 괜찮으신 거죠? 에휴, 한창 즐겨야 할 신혼에 우리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상상조차 못하실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 종일 시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게 된 시부모님을 보살피는 일이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힘을 붙였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지만 저는 꾹 참아냈어요. 우리 시부모님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몸이었고 늘 저에게 고마워하셨기 때문에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절대로 혼자서는 뭘 못하게 했거든요. 화장실에 가는 일까지도 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요 정말 열정적으로 보살펴드렸다 자부하며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시어머니는 재활치료를 다니셨고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며 치료받는 동안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이렇게 병원까지 따라 나와서 산책을 할 수 있었을까? 내내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용기 없이 그렇게 쑥으로 들었겠지.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며느리가 아닐 수 없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다 며느리 너 덕분이다.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구나. 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 있었죠. 물론 그만두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릴 때도 꽤 있었고 그때마다 서로 울고불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속내를 다 털어놓고 사니까 저희 부모님보다 오히려 더 친숙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작 남편 놈은 돈을 벌어온다는 핑계로 시부모님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몇 배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시부모님을 보살폈어요. 시부모님의 은행 거래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사사로운 연락까지도 제가 죄다 처리를 해야 했고 식사도 매번 제가 챙기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절만 되면 왜 안 오냐 물어보는 우리 부모님께 시부모님만 두고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이 바쁘다, 시댁에 가야 한다, 뻥을 쳐야 한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도 시댁에서 내내 제사를 지낸다고? 아니,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무슨 제사를 그렇게 꼬박꼬박 드린다고 그래? 어찌 된 게 시집가서 한 번을 안 내려오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명절이라도 돌봐드리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아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내려와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휴 나 참 걱정이다 걱정이야. 아이 엄마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이나 쉬는 날이라도 내가 며느리 돈이는 다 해야지. 엄마 미안해요. 내년에 우리 시부모님 좀 더 좋아지시면 그땐 꼭 갈게. 내년에 갈게. 다음에 갈게. 한 게 벌써 7년이다. 7년. 7년 동안 어찌 된 게 딸 얼굴 한 번을 못 봐. 아유 내가 네 아버지랑 받은 일만 아니었어도 가는 건데. 아휴. 친정 부모님은 생각도 못 하시는 일을 저는 몰래 몰래 벌이고 있었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서 아직 몸을 덜덜 떨긴 하지만 일상에 적응을 하셨고요. 시아버지 또한 휠체어를 타고 혼자 동네 산책을 다니시거나 친구분들이랑 바둑을 두러 다니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4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7년 만에 돌아온 명절에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친정에 다녀오란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 우리가 글쎄 일상생활에 적응한답시고 너를 붙잡아둔 게 7년이다 7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번 명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친정에 다녀오도록 해.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안할 것 같다. 아,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아유, 그래도 아직 씻으시는 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유, 금요줄 안 씻는다고 죽니? 괜찮다.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오던 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오면 되지 않겠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우리도 이 생활에 적응을 했고 언제까지 며느리 손에 기대어 살 수 없지 않겠니? 정말 며칠만 더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나도 미안하다. 그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우시는 거예요. 그동안 친정 한 번을 못 가게 했다고 죄송해서 어쩌냐고. 우리 친정이 거제도에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서울 근교만 되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뵈었을 텐데 너무 또 멀리 있다 보니까 한 번 가면 당일치기로 오가는 게 불가능했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니까 영영 가기가 힘들어진 것이 시부모님 탓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남편 휴가까지 붙여서 일주일 동안 길게 다녀오라 하셨고 남편은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일주일이나 떨어지는 게 처음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하루 이틀 정도야 뭐 그동안도 급한 일이 있거나 와이프가 아프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일주일이나 떨어지는 건 처음인데 진짜 두 분이서 괜찮겠냐고요. 괜히 거제도까지 갔다가 바로 불려오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거 운전하기도 힘든데. 자꾸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요 솔직히 우리 친정 부모님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미 먹을 것도 다 준비해뒀고 아이 뭐 하면 배달시키면 된다. 처음 그러면 도우미 중간에 한두 번 부르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도 말고 갔다 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녀오겠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버텨보마.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면서 결국 명절에 친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 가는 거니까 짐을 정말 바리바리 쌌단 말이죠. 7년 만에 친정에 가는 거니까 선물 같은 것도 준비했고 우리 시아버지가 저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갈 때요 좋은 걸 많이 사들고 가라고 돈도 주셨거든요. 질 좋은 고기들도 사고 겨우내 입을 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출발하는데 힐끔 보더니만 남편이 바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 무슨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거제도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생활비 없다고 징징거리더니만 다 이런 거 준비하느라 돈 다 쓴 거구나. 돈도 많다. 시부모님이 돈 주셨다는 말 해봐야 남편 입에서 잔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별말 없이 둘러댔죠. 아이 7년 만에 가는 건데 준비 좀 했지. 7년 동안 선물 한 번을 안 샀는데 한 번에 준비한 게 뭐 어떻다고? 생활비 말고 내가 그동안 틈틈이 용돈 모은 거에서 샀으니까 걱정하덜마. 남편은 아무 소리 없이 출발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남편이 배가 아프다면서 백화점 건물에 주차를 하더니만 화장실만 갔다 가자 하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할 거 없으니까 저는 지하 식품 코너 구경하다가 과일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과일 바구니 실해 보이는 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10만 원짜리라 하더라고요. 뭐 백화점이라 비싼 만큼 맛있겠지 싶어서 냅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 하냐면서 걸어오더라고요.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어. 이거 봐, 색깔도 너무 곱지? 역시 백화점 과일이라서 그런 건지 모양도 예쁘고 색도 곱고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거라잖아. 그래, 그 탐스럽게 생기긴 했네. 아, 이런 과일 바구니는 얼마나 한대? 사과 몇 개, 배 몇 개 들어있는 것도 별로 없네. 10만 원이라던데 아무래도 포장이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포장값만 해도 꽤 나가긴 하겠지. 아유, 얼른 거제도 가고 싶다. 1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명절이라서 식품 코너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이목이 집중되었죠. 야, 참, 정신이 있어 없어. 아, 이딴 과일 몇 개나 들어있다고? 10만 원이나 주고 사냐고. 사치를 부린다. 백화점이랍시고 1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쓰냐? 어? 돈도 많다 진짜. 이따위로다가 처가에다가 다 퍼줄 거면 이혼하자. 우리 집에는 이런 과일 한 번 안 사간 거 아니냐? 아, 어떻게 지네 집 간다고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사? 어차피 과일 맛이 거기서 거기지. 아니, 내가 매일같이 가서 식사 받으려 집 청소 다 해드려 산책도 시켜드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뭘 과일 한 번을 안 사갔겠어. 과일보다 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챙겨서 시댁에 찾아다녔는데 당신이야말로 관심 한 번을 안 주다가 갑자기 왜 이래? 사람들도 많은 데서.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우리 부모님이 다 내잖아. 친정에서는 도움 한 번 해준 적이 없는데 그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용돈을 주시길 해. 뭘 해. 지금 사는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데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넌 뭘 그렇게 퍼주겠다고 그러냐고. 그것도 내 돈으로. 넌 돈도 안 벌어오잖아. 기가 막혀서 내가 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시부모님이 쓰는 생활비 스스로 내는 게 문제야? 내가 7년 만에 친정 가는데 이거 하나 못 사냐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는데 나한테 돈이나 떡하니 주기는커녕 잔소리를 해. 해도 너무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 과일 바구니 하나만 샀냐? 차 안에 짐이 한 짐이더만. 고기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산 거 아니냐고. 7년치 선물 다 살 거냐?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집에는 명절이라고 뭐 보낸 거 있어? 없잖아. 맨날 얻어먹기만 바빴지. 병수발 그거 지금은 하는 일도 거의 없으면서 초반에만 고생했지 네가 뭘 했어? 이 사람 봐. 진짜 사람들 많은 데서 쪽팔리게 왜 이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에 가서 이야기해. 어차피 거제도까지 가야 하는 시간도 있는데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차에서 이야기를 하긴 뭘 해. 나 처가에 못 가겠으니까 그 짐들 들고 버스를 타던지 알아서 가. 남들은 말이야 휴가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취미활동하러 나가고 푹 쉬고 그러던데 나는 왕복 10시간 운전해서 거제도 가서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처가가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서 일주일이나 시간을 보내. 솔직히 7년 만에 가는 건데 사위가 얼마나 고깝게 보이겠냐고. 눈칫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이나. 아유,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냐? 너 혼자 가.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나는 7년 동안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는데 고작 7일 가 있는 게 눈칫밥 먹는 것 같아서 싫다고? 네가 우리 집에 가본 적이 있어? 결혼하고 처음 가는 건데 눈칫밥을 먹을지 사위 대접 실하게 받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부모님을 네가 왜 마음대로 단장 짓고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내가 그동안 병수발 들은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막말로 내가 병수발 들라고 했냐? 네가 하겠다고 좋다고 달려들어 놓고서 왜 나한테 떠넘기고 그래? 도무지 대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 차에 타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트렁크를 열더니만 저한테 고갯짓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져갈 것만 챙겨. 나머지는 내가 택배로 처가에 보내놓던지 할 테니까. 고기 같은 건 오늘 안 가져가면 상할지도 모르니까 챙기고 저기 저 옷 사둔 거 같은 건 택배로 보내면 되지. 너 진짜 안 간다고? 지금 나한테 여기서부터 알아서 혼자 짐 들고 거제도까지 내려가라고? 네가 진짜 사람 새끼니? 몰라. 솔직히 일주일이나 휴가 썼는데 그 시간 내내 처가에 있으라는 건 사형 선고 아니냐고. 거기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은 잘 터지냐? 그리고 나도 우리 부모님 걱정돼서 그래. 일주일이나 어떻게 두 분이서만 지내시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서 병수발 들어야지. 도무지 불안해서 안 되겠다. 버스 터미널에 내려줄 테니까 버스 타고 갔다가 내일쯤 올라와. 일주일이나 거기 있으면 나는 뭐 굶어 죽게. 저는 기가 막혀서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겠다는 남편을 뒤로 하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거제도에 내려갔고 우리 부모님은 저 혼자 버스 타고 왔다는 사실을 황당해 하셨죠. 저 같아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둘이 같이 온다고 했는데 저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으니까요. 아니, 사위는 휴가 냈다더니 왜 혼자 오냐? 너네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남자놈들은 하나같이 고집이 세 고집이라 마누라가 또 참을 줄 알아야 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들이 잘못한 거 알고 다 사과하게 되어 있다니까. 가서 사위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야겠다. 7년 만에 보는 건데 같이 내려왔으면 좀 좋았을 거. 전화는 무슨 하지 마. 그 미친놈이랑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나도 할 말 없어요. 그 미친놈이 내가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는 거 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 친정에 뭘 그렇게 퍼다 바치냐고. 엄마,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엄마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겠지. 나 사실 일도 그만두고 시부모님 병수발 들었어. 무려 7년 동안. 7년이나 내가 시부모님 옆에서 똥오줌 받아내면서 병수발로 들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나 돼? 다 퍼줄 거면 이혼하자더라. 누가 이혼이 무서운 줄 아나 진짜. 뭐? 뭐라고? 아니 일도 그만두고 병수발을 들었다고? 그래서 네가 그동안 거제도에도 한 번 못 내려왔던 거야? 이 미련한 거사. 내가 그거 병수발 들 거면 이혼하고 내려오라니까는. 아니 그 망할 사위놈은 지네 부모 병수발 들었더니만 혼자 가라고 이 짐을 떠밀었다고? 내가 그 자식을 정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혼해 준다. 나라고 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놈이랑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이 짐 들고 5시간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마음 정리 다 했어. 그놈이랑은 죽어도 못 살아. 그러면은 당연하지.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아주 그 집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난리라도 쳐야겠어. 기다려봐. 번호가 어디더라? 저희 친정엄마는 참지 않고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저는 말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아들놈이 그따위로 행동한 걸 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명절인데 이건 좀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으라고 했더니만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도 열이 받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이신지 가만히 있으라 하더니만 시부모님께 전화를 기어이 하시더군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남편 이놈이 시댁으로 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아들이지만 쪽팔려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참 면목 없습니다. 아들 녀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희 탓이겠지요. 며느리에게도 미안합니다. 그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니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저희가 미안해서 잡지도 못할 것 같네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시키겠다 하시면은 저희는 100번 1000번 말리고 싶지만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부족한 놈인데 저희가 무슨 수로 말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돈. 저 자세로 나오면서 계속 죄송하다 말을 하시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도 별말 못하셨죠. 저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친정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병수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사이에 남편놈 엄청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뻔뻔하게 나오대요. 어디서 뭘 하길래 아직도 거제도에 눌러붙어 있어. 당장 안 오냐? 우리 부모님 걱정은 안 되냐고? 너 진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이러냐?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면 되겠네. 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내 말 무시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본다고. 서울에 와서 잘못했다고 비라도 나 안 봐줄 거라고. 저는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도 전부 다 무시를 해버렸죠. 그리고 남편 휴가 끝나기 전날 서울에 올라가니까 남편 놈이 집에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은 마음도 들고 시부모님 걱정도 되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만 거기서 밥 처먹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덜덜 떠는 손으로 남편 새끼한테 물 떠다 주는 거 보면서 진짜 한심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시댁에 나타난 저를 보더니만 남편 놈이 뻔뻔하게 밥을 입에 쑤셔 넣으면서 말을 걸대요. 어이구 저 봐봐.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른 걸 보니까 거제도에서 살판났나 보다. 너 우리 부모님 걱정 한 번 안 했냐? 이야 진짜 대단한 며느리다. 어머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아버님 산책은 잘 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거제도에서 잘 쉬다가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해산물 좀 시켜놨는데 아마 다음 주 안으로는 도착할 것 같아요. 약은요? 약은 잘 챙겨 드신 거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비아냥거리는 남편을 개무시하고선 시어머니한테 별일 없었냐고 묻는데 남편 놈이 술을 한 잔 한 건지 뭔지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 며느리가 시부모님 몸도 불편하고 아픈데 일주일이나 집을 비우냐고. 생각이 있냐 없냐? 넌 7년 동안 병수발 잘 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이번에 너 뻔뻔하게 친정 가는 꼴을 보고 결심했어. 이혼하자 이혼. 하늘 같은 남편 말 무시하고 시부모님 우습게 보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 다 적응하셨더라. 그러니까 너 하나 없어도 우리 집안 잘 돌아간다 이 말이야. 이혼해.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들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덜렁 나가. 우리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엄마 명이고 네가 뭐 해온 것들도 없으니까 협의혼하고 갈라서자고. 야, 너 거제도 다시 가.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이혼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보니까 어머님이 손을 그렇게 떠는데도 물 한 잔 안 떠다 먹는 놈인데 정말 이혼해도 괜찮으시겠죠? 제가 뭐 저 인간이랑 붙어 살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되니까 고민하는 거지. 괜찮으시면 저 집도 그냥 팔아요?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너를 붙잡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다.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도 한참을 잘못 지은 것 같다.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부터 드는 걸 보면은. 집을 팔아? 뭔 집을 팔아? 아니 네가 나 몰래 무슨 딴 주머니라도 찼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팔겠다는 거야? 이 은혜도 모르는 망아지 같은 녀석아. 너는 하나뿐이라는 아들 녀석이 말이야. 며느리 손에 다 맡겨놓고 뭐 그리 할 말이 많다고 우리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혼? 그래. 네가 뱉은 말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어디. 며느리 보고 거제도 가라고 소리치기 전에 너나 짐 싸서 이 집에 들어올 준비해. 아버지까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그래요.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똑하니 저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내 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정리하고 여길 들어와 살아요. 15분 거리니까 내가 가끔 들여다보고 그럴게. 엄마랑 아버지 이제 일상생활 사는데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정 불편하면 그 뭐야 요양보호사인가? 그거 며칠 부르던가. 끝까지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꼴이 참 우습구나. 네가 여기를 왜 들어오겠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며느리가 팔겠다는데 그 집을 팔면 네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너야말로다가 어디 집 한 채 사뒀냐? 어? 그럴 리가 있겠어? 당장 짐 싸서 들어올 준비나 해. 요양보호사를 왜 불러? 아들이 같이 살면서 24시간 병수벌 들 건데. 아유 엄마 아버지 나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가서 그러거든요. 내 집을 왜 마누라가 팔어? 그리고 내가 왜 24시간 병수발을 드냐고. 저 끝까지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며느리가 우리 병수발 든다고 7년이나 친정집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리 옆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 집을 며느리 명의로 돌려줬다. 근데 며느리가 그 집 팔고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당연히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지. 뭐라고요?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니 그 집을 왜 얘 명의로 주냐고. 머리를 크게 다치시더니만 진짜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집이 아무리 낡은 아파트라고 해도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를 자식도 아니고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한테 줘?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뺨을 확 치더라고요. 집안 가득 짝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뺨 맞은 남편도 그걸 지켜보던 저도 아무 말 못했죠.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당연히 사람이라면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을 하는 거지. 그럼 너 같은 놈한테 넘겨줄 줄 알았냐? 짐 넘겨줬어 봐라. 바로 나몰라라 했겠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올렸어요. 시부모님은 제 눈도 바라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꾸벅 인사를 하는데 그간 서로 울고 웃으면서 쌓았던 단단한 유대감 때문인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집 명의 저한테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 잘하고 잘 팔아서 거제도로 내려가 볼게요. 이혼 서류에도 도장은 바로 찍어줄게.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집 내놓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뒤따라서 집으로 온 남편이 그때부터 저한테 잘못했다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 집을 시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돌려주셨을 거라군요. 혼자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집도 뺏기고 시댁에 들어가서 병수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죠.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을 당신한테 넘겨줬을 줄 몰랐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네.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온몸이 저린 것 같아. 솔직히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동안 당신이 다 잘해줬는데 내가 갑자기 그 일을 다 어떻게 맡아서 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실언을 했다. 제발. 나야 모르지. 너 알아서 해. 그래도 이제 시부모님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시니까 병원만 잘 모셔다 드리고 하면 되겠지.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텐데. 그래도 당신 부모님인데 당신이 해야 하지 않겠어? 수고해. 나도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어찌 일일이 신경을 쓰겠어. 당신같이 똑부러진 사람도 일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그냥 남편의 말을 무시했고 옆에서 계속 징징거리는 남편에게 내가 알 바 아니다를 시전했어요. 대화라도 해보려고 달려들면 철벽을 쳤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다른 층에 전세 살던 사람인데 당장 계약하겠다고 해가지고 집 팔고 나니까 5억 정도 생기더라고요. 3억은 우리 친정 엄마한테 보내버리고 2억은 시어머니한테 드렸죠.
예, 며느리야. 이 돈 필요 없다. 앞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정도 여윳돈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 네가 들고 가라. 됐어요, 어머님. 제가 노력해서 산 집도 아닌데 어머님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요, 우리 친정엄마께도 3억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2억은 어머님이 들고 계셔요. 예, 네가 노력해서 얻은 집이니까 2억도 가지고 가렴.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다. 7년간 너무 고마웠어, 정말.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응해서 살 수 있었겠니? 이게 전부 네 덕에 희망을 가지고 산 덕분이란다.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해도 5억으로 터무니없지 않겠니? 아유, 그렇게 제 노력을 알아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어머님,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람 불러서 해결하시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수발 드는 게 쉽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에이씨, 안 된다고? 이혼을 왜 허락하고 그래? 돈은 왜 안 받는 건데? 당연히 말려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시부모가 웃음냐 하면서 말려야지. 마누라 없이 어떻게 살아? 이놈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딴 소리를 내뱉어? 그래, 너한테 우리는 짐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겠지.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그렇게 태연하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발만 동동 굴려? 나 같아도 너 같은 놈이랑은 더 못 살아. 남편 새끼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찔찔 짜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이삿짐 센터나 불러서 짐 옮겨? 이사 날짜 정해졌어.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한테 집 팔았다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열심히 늘어놓는 동안 나는 준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너도 준비나 해. 남편 놈은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그리고 당장 거제도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비는데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움직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꼬락서니가 애처롭지도 않고 그냥 보기 싫었어요. 언제는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자고 난리를 치더니 왜 이래?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갈라서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라더라. 잘 먹고 잘 살고 시부모님이나 잘 모시면서 살아. 남편 놈은 추하게 시부모님 앞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냥 짐 챙겨서 거제도 내려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잘했다 저를 맞이해 주셨고요. 솔직히 서울 살다가 거제도에서 다시 새 출발하려고 하니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남편 놈이 거제도까지 쫓아왔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바가지 들고 조업 패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저는 이혼했고요. 시부모님께는 후련하면서도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전 남편이 앞으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생각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이전 시부모님께는 간간히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남이 되었지만 저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정은 잊지 못할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